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산화제의 기능을 보면은 크게는 효소도 있고요, 비타민도 있고, 기타 항산화제, 그 다음에 뭐 미네랄 같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보면 활성산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그 손상된 조직을 복구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산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산화제를 만성질환자들도 먹어야 되고, 아까 뭐라고 해야 돼? 선희님이 네, 까만 거 몸에 산화되어서 기다리는 항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가 돼서도 그렇고, 독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약 같은 경우는 간에서 잘 해독을 하는데, 해독 작용을 못 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세포들이 손상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많이 까맣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환자들 보면 굉장히 얼굴이 까맣고, 또 뭐 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까맣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까맣고, 또 만성질환자들 보시면 얼굴이 점점점 까매진다는 걸 어느 순간 여러분들 보시면 느낄 거예요. 우리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얼굴이 맑잖아요. 여러분들 피부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냥 피부가 맑은데, 환자들 경우는 보면 얼굴이 새카매요. 까매요. 이건 뭔가 그 독성 같은 것들이 자꾸 몸에 누적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항산화제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소예요. 자, 우리 몸에도 효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도 여러분들 뭐 탄수화물 소화도 시키죠. 여러분 단백질 소화시키죠. 지방 소화시키죠. 이런 것들을 소화 효소액이 우리 몸에도 분비가 되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신진대사 여러 가지 효소들이 무려 3천여 종의 효소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고,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는 예를 들면 뭐 탄수화물 효소는 아밀라제, 뭐 단백질 효소는 프로테아제, 지방은 리파제,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한 종류의 기능을 하는 효소에는 하나의 이름, 딱 하나의 효소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소 활성할 때, 이제 효소가 합성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조효소는 뭐냐면 효소의 기능을 도와준다 해서 조효소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까 생체 공장, 우리 몸은 어마어마한 생체 공장이거든요. 그 생체 과정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아주 소량이지만 얘가 있어야지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때 아주 그 조그만 소량의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있어야지만 화학 반응이 촉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효소, 이런 것들 조효소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 아까 간에서 분비되는 항산화제 효소, 이게 항산화제 효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문 보시면 뭐 SOD라고 이렇게 많이 써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게 바로 간에서 분비되는 항산화 효소예요, 효소. 그래서 뭐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그다음에 뭐 카텔라제, 뭐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 이런 이름들이 바로 간에서 분비되는 항산화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비타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비타민이 항산화제라고 있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 이제 대표적인 게 항산화인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화가 됐다는 거는 그 전자 양이 이게 쌍이 아니라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비타민 C는 하는 역할이 비타민 E나 요산한테 전자를 하나 내줘서 얘네들이 이게 뭐랄까 쌍을 이뤄서 다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화와 환원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산화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환원은 전자를 받아서 쌍을 두 개를 이루면서 안정화가 되는 걸 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역할이 이 비타민 E나 요산 같은데 전자를 내줘서 다시 환원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가장 대표적이고, 얘는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다 녹아서 나가죠.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는 설명 안 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왜 암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영상을, 릴레이 영상을 드렸을 때, 거기 메가비타민 요법이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냐면, 이제 자연요법 학자들이 보면, 암 환자들한테 메가가 뭐예요? 대량이잖아요. 메가비타민. 그러니까, 어, 그 암 환자들이 손을 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비타민을 메가요법으로 굉장히 다량으로 투여를 했더니 오히려 그 비타민이 항암제 역할이나 항생제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메가비타민 요법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먹어도 우리가 필요한 양만 섭취를 하고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E는 이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지용성인데 활성산소를 스스로 제거하고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C로부터 전자를 하나 받아서 환원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B군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비타민 B군은요, 항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B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A, 우리 눈 건강과 연관이 있는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도 활성산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도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C, E, B, A 이게 이제 그 항산화 비타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미네랄이 또 있죠. 우리 미네랄. 자, 미네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셀레늄 들어보셨죠? 아연, 망간, 그다음에 뭐 철, 동,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량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생체 공장의 그 과정 중에 효소를 돕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효소. 그래서 돌조자거든요. 그래서 그 효소를 돕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 어떤 생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촉매 역할을, 우리 화학 시간에 촉매 역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촉매라고 해서 그 반응이 일어나려면 소량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미량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또 여러 가지 우리 생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종합 비타민에 보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역할로 드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카로티노이드, 네, 폴리페럴, 우리 녹차의 카테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양파의 케르세틴, 그다음에 우리 그 게 같은 거 먹으면 게를 이렇게 꽃게 같은 거 구우면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게 바로 아스타크산틴이라고 이런 것들도 바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셀레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셀레늄은 가장 대표적인 미네랄인데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건선이 있거나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꼭 셀레늄이 필요로 하고 또 이 갑상선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이어트 보면 체내에 축적된 지방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셀레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드실 때 영양제 이렇게 드실 때 이왕이면 셀레늄이나 아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간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좀 좋겠죠. 이거는 그 양이 많지 않아도 소량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카로티노이드는 우리가 여러분들 호박이라든지 고구마 이렇게 노란색 띄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그래가지고 비타민 A로 변하기 전 단계. 그걸 우리가 베타카로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은 이제 녹황색 채소에도 많고 또 이게 굉장히 우수한 항산화제이면서 이 항암 성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 당근이 항암 성분이 있는 거 아시죠? 당근, 고구마 같은 것들이 항암 성분이 있어서 드시면 좋은 게 바로 이제 베타카로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도 여러분 항산화제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서 지금 만드는 근육, 혈액, 호르몬, 효소, 특히 효소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단백질도 적정량을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나이 드신 분들, 아니 비만이 있거나 뭐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보통 고기를 잘 안 드시려고 하는데 일정량은 좀 고기를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없는 단백질 있잖아요. 지방이 없는 단백질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멜라토닌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주무실 때 밤에 이제 수면 유도물질이라고 여러분들 저녁 때부터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새벽 2시면 피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2시에는 잠을 안 자고 깨어있기가 힘들어요. 이 멜라토닌 때문에. 그랬다가 아침 해가 뜨면 다시 멜라토닌 양이 줄어들면서 해가 뜨면 이제 세로토닌 양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가체에서 이 분비가 되는데 생체 역할을 내는데 우리 몸에도 이 서카디안 리듬, 여러분이 아침에 눈이 뜨고 저녁 때 되면
저절로 졸립고 이런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이 리듬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외국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막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 시차, 우리 몸의 리듬이 깨져 그러거든요. 이 서카디안 리듬이 깨져서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못 주무시거나 그러면 보통 병원에서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살 수 없고요. 의사 선생님 처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라고 그래가지고 멜라토닌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예요. 왜냐면 이 수면 패턴을 우리가 그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수술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수면이에요. 잠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안티에이징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왜 밤에 여러분 잠 자고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시는 분.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 잠을 숙면을 했다는 분보다 숙면을 못 했다는 분이 더 많아요. 특히 이게 중년 이후. 왜 그러냐면 이 40대부터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거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이 잠하고 불면증하고 연관이 있는 질병이에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 불면증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복입니다, 복. 저는 잠 정말 잘 자거든요. 약을 안 먹어서 잠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사람이라서 잠을 잘 자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잠하고 이 항산화제,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재생이 되고 노화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노화가 예방이 되고 활성산소가 다 제거해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야지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노화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잘 보시면 얼굴 칙칙하고 굉장히 피곤해 보이면서 노화가 빠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굉장히 강력한 앞에서 얘기했던 비타민 C 뭐 이런 것보다도 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복용량은요. 취침 한 3, 4시간 전에 1에서 3mg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건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멜라토닌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설명을 드리자면 수면도 잘 이루게 하지만 콜레스테롤 감소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높여서 우리가 암을 억제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호르몬의 효과를 감소시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관에서 우리가 아연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또 우리 아까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이 프리라디칼,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 여러분들이 그 뇌의 기억력이라든지 사고력 이런 것들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데 우리 몸에 보면 인터루킨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면역 물질인데 인터루킨2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을 증강시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성적으로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이 성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게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 보니까 이런 연구도 있어요. 잠들기 전에 우리 전기장에 노출되면 이 송가샘이 멈춰가지고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드시기 전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뭐 전기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전기 제품 같은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특히 이제 뭐 전기장판 같은 경우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고요. 저도 예전에 전기 온수 매트? 그 물 있잖아요. 옛날에 되게 유명한 그 김해가 광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침대 위에 온수 매트를 켜고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침대를 데피는 건데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가지고 예전에 그걸 샀었어요. 근데 그걸 켜고 자면 잠이 더 안 오는 거예요. 몸은 뜨거운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버렸거든요. 버렸는데 어찌됐든 이 전기장에 노출된다는 거 굉장히 몸에 안 좋고요. 이 전기장에 노출되면 송가슴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들기 전에 그 전기 제품은 좀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전기선도 그렇고 여러분
핸드폰 저도 머리맡에 놓고 자는데 핸드폰도 좀 멀리 떨어뜨리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40세 이하라면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 40세 이하면 멜라토닌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코엔자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코엔자임 Q10, 뭐 글루타치온, 요즘에 뭐 글루타치온 같은 거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 코엔자임 Q10 이런 것도 많이 광고 많이 하는데 이게 심장병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서 우리가 유비퀴논으로 불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코Q10이라고 부르고 코엔자임 Q10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생체 시스템에서 ATP, 우리 ATP라는 건요,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합성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합성할 때 이 효소가 생산하도록 도움을 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엔자임 큐텐은 면역력이라든지 노화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필수인데 특히 누가 드셔야 되냐면 만성질환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한 사람들도 물론 나는 내 얼굴 동화를 지키겠어. 그러시면 드셔야 되겠죠? 저도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꼭 드셔야 되는 필수로 드셔야 되는 분은 이런 분들이에요. 만성질환, 아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장 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고혈압, 동맥경화 있고 그다음에 뇌경색, 특히 뇌경색, 뇌졸중을 한번 앓았다든지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항암 치료 받고 나신 분들, 그다음 파킨슨,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은 복용량을 좀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상인들은 한 50mg, 근데 이제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한 100mg 정도를 투여하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국내를 뒤져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계속 꾸준히 먹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사드리는데 저희 국내에는 최대가 한 100mg 정도밖에 안 팔더라고요. 뭐 최대 용량이 올려도 100mg. 네, 맞아요. 이런 거 드셔도 돼요. 알레르기, 비염. 자, 비염, 축농증, 천식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질환이잖아요. 수술하시기 전에 네, 수술하시기 전에 이런 거 좀 드셔보세요. 왜냐면 염증이잖아요. 비염이에요. 코의 염증이고, 전기장판 안 좋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전기장판 안 좋고요. 네, 전기장판 안 좋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국내에는 한 100mg 정도가 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가 전에 그 미국 그 아마존에서 뭐 제품을 좀 검색해 봤더니 거기는 200mg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추우면 전기장판을 좀 켜고 주무셔야 되긴 하는데, 어, 그러면 위에 요를 좀 두껍게, 굉장히 좀 두껍게 까시던가, 이제 좀 그 전기파가 안 좋은 건 옛날부터 우리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온수매트를 다 버렸어요. 그 온수매트를 방마다 다 있었거든요. 방마다 다 샀었는데, 아, 몸에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온수매트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물이라서 파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광고할 때 전자파가 안 나온다고 광고를 해요. 온수매트가. 근데 전기장판은 정말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온수매트는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세요. 예.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한 200ml짜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ml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특히 뇌경색이라든지 항암 치료 받고 나서라든지 어떤 특정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한 200ml 정도까지는 드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 정도는 좀 용량을 높여가지고 단기간에 조금 내가 회복 기간이다. 지금 뭐 수술하고 치료받고, 네, 네, 한번 좀 드셔보세요. 네. 일단 코엔자임 큐텐은 누구나 다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몸에 다 호흡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호흡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누구나 다 분비가 되는데 양이 적고 많고의 차이지 어찌됐든 코엔자임 드시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드시고 이런 질병 있는 분 드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연령에 따른 코큐텐 농도 감소예요. 여기 보시면 20세 이후로 줄어들어요. 제가 아까 앞에 20세 이후로 줄어드는데 특히 40대 때부터 팍 주는데 보시면 40대 때가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주는 게 어떤 거냐면 폐예요, 폐. 아니죠. 심장이 먼저구나. 심장이 제일 많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 뇌경색, 이런 것들 다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뇌혈관, 심혈관, 이런 질환이고, 그 다음에 많이 주는 게 뭐예요? 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양병원 같은데, 노인분들이 80세 이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폐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폐렴으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막 열이 40도 돼도 항생제 쓰면 열 잡고 염증 잡아서 대부분 죽는 경우 거의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80세 이후에 갑자기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게 몸에 이 조직 내에서 이런 그 항산화 효소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래도 제일 유지되는 게 간이에요. 간에서는 이 활성산소를 아까 항산화 효소들을 분비를 하고 계속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간이 가장 많이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간에 염증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 효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위험한 게 이제 간 질환이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우리 몸에서 남들보다 정상인보다 빨리 노화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그 항산화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줄기는 아까 50%까지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있는 약물 같은 경우, 뭐 어찌됐든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어느 정도 약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경우는 살 빼고 운동하시면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압 수치라든지 당뇨 수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만 잘하셔도 정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들 약에 의존해서 그냥 약만 먹으면 난 다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대부분 환자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상인보다 빨리 노화되고 있구나. 내 몸이 질병이 있으면 빨리 노화되겠구나. 이게 바로 이제 항산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20대 이후로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0대 이후로 그냥 급격히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야,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40세 이상이다. 그러면 질병이 없어도 드셔야 되고, 내가 이런 질병이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질병이 없는 분들은 한 50mg 정도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질병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100에서 200mg 정도 좀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잠깐 채팅창에 뭐라고 하셨나요? 네. 아, 네. 담즙 분비가 안 되는 경우 어떤 약을 먹게 돼요? 네, 이거는 나중에 간 기능하고 연관이 있는 이런 것들인데요. 나중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간에 좋은 약재들이나 간에 좋은 영양제 같은 거 좀 드시면 되겠죠. 자, 과일식은 해야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과일식은, 과일식 드시면 좋죠. 여러분들, 과일에도 항산화 효소가 천연 효소들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과일이 갖고 있는 천연 요소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록달록한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뒤에 잠깐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천연 뭐 녹차 속에 있는 뭐 카테킨이라든지 포도, 사과, 양파에 든 캐세틴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복분자라든지 이런데 안토시아닌 색소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노이드, 안토시아닌 색소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소나무 껍질에 있는 피크도제놀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피크노제놀 쳐보시면 이것도 항산화제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 100mg 정도 드시면 좋고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허브들 그 약초, 우리 한약재라든지 허브들 이런 것들도 천연 항산제, 천연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천연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천연으로 다 먹어서 엄청난 많은 양을 드셔야 되니까 약재로도 지금 건강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영양제 상태로도 좀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럼 얼마를 먹어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엔자임 큐텐 100mg 정도 드시면 되고, 비타민C 500mg. 비타민C는 사실 이보다 더 많이 먹어도 돼요. 1000mg, 뭐 2000mg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그리고 또 메가비타민 요법할 때는 뭐 1000mg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타민 E는 400IU,
그다음에 베타카로틴 15mg, 아연은 80mg, 구리는 2mg, 그다음에 아까 피크노제놀 100mg 이런 정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이렇게 좀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 요즘은 대부분 영양제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합 영양제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성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게 들어있고, 아니면 약국에 가서 뭐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아니면 용량이 좀 많이 들어있는 뭐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약사님들이 알아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보니까 코엔자임 Q10 단독으로도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전에 요거 단독으로 100mg짜리 만들어서 파는 제약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국내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면 좀 되겠죠. 네. 네.